오늘 사연도 함께 달려볼게요. 가정이라는 구성원 안에서 겪었던 일들을 나누고자 하시는 여성 사연자분의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기대해주세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톡톡 사연 늘 애청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창구로 제가 오늘은 이용해보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모르는 사람들과 우연히 동석해서 술 한잔 기울이면서 두서없이 속에 있는 말들 꺼내놓는 자리라고 여겨보고 싶습니다. 기구하다 한다면 기구하다 할 만한 그런 제 이야기예요. 천천히 곱씹어 볼 때마다 너무 속상해서 마음이 쉽게 풀리지 않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하죠. 이제 나이 지긋하게 먹은 할머니로 보일 만한 나이지만요. 이런 저에게도 푸르른 젊은 날과 파릇파릇한 어린 시절이 있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가게를 하시느라 장사에 바빠서 집에 잘 안 계셨던 분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절 돌보기 여의치 않으셨던 거죠. 그래서 저는 어린 나이에 큰 이모 댁으로 맡겨져 살았습니다. 집안 형편들이 다들 안 좋았기에 그 어린 나이에도 눈치를 그렇게 보면서 자랐던 것 같네요. 저의 존재를 탐탁치 않아 하는 시선이나 행동이 느껴질 때면 몸이 그렇게 움츠려들었어요. 저에게는 나이 터울이 꽤 나는 남동생이 생겼습니다. 9살 차이였고요. 둘째로 딸이었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이게 얼마나 다행이냐. 복덩이가 태어났네. 집안에 복덩이가 태어났어. 남동생을 보며 아버지께선 덩실덩실 춤까지 추시며 기뻐하셨죠. 저는 꼬물거리는 갓난아기가 제 동생이라는 것이 신기했고 다시 부모님과 저희 집에서 살게 된 상황이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저와 남동생을 차별하는 아버지의 태도를 금세 눈치챌 수 있었죠. 없이 사는 어려운 형편인데 입 하나 늘어났다면 그건 마냥 좋기만 한 일은 아니었잖아요. 냉정하게 계산기 두드려보면 그럴 일이었는데 둘째가 딸이 아니라 아들이었기 때문에 너무 즐거워하셨어요. 그리고 저는 어째서 제가 다시 집으로 와서 지내게 되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 엄마께서 늘 저에게 뱉으셨던 말씀, 정말 한결같았죠. 영선아, 동생 씻겨주고 밥 챙겨주고 재워보고 나서 안 잔다 그러면 네가 알아서 좀 놀아주고, 알았지? 가난뱅이도 친구는 있었거든요. 소심하고 못난 성격이어도 친구는 있었기 때문에 저도 밖에 나가 놀고 싶었어요. 하지만 어린 동생이란 존재에 묶여 제가 원하는 일상을 누릴 수 없었어요. 시대가 바뀌었다지만 그래도 여전히 11살, 12살 정도면 무조건 뛰어놀면서 에너지 발산할 나이대 아닌가요? 저는 그 나이에 딱 2가지 생활 방식을 갖고 있었어요. 첫째는 학교, 둘째는 동생이었습니다. 중학교에 올라가서도 저는 동생을 보살피고 돌보느라 제 공부는 제대로 하지 못할 지경이었어요. 너무나도 당연하게 동생을 돌보는 건 네 몫이라고 생각하셨던 부모님. 제가 행해야 할 마땅한 의무라고 보셨습니다. 15살, 16살. 이렇게 되면서부터는 저도 머리가 커졌다고 슬슬 방황기에 접어들었죠. 왜냐하면 또 이때 동생이 정말 짓궂고 못된 기질이 심했어요. 제가 감당하기 슬슬 힘들어졌죠. 숙제가 있어서 교과서 앞에 앉아있던 날 엄마께서 뒤로 다가와 제 등짝을 후려치시는 거예요. 동생 간식도 안 챙겨주고 뭐 했냐면서요. 넉넉한 집안 형편도 아닌데 과자가 널려있을 리는 만무했죠. 저보고 간단한 요리를 해서 동생에게 갖다 바쳤어야 했는데 그거 안 하고 뭐 하고 있었냐는 잔소리였어요. 엄마, 나도 공부할 거 있어요. 나도 내 시간 필요하다고 몇 번이나 말씀드렸는데 왜 제 생각이나 의견은 계속 무시하세요? 제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아예 말도 아닌가요? 하여간 자식 키워봤자 소용없어. 이기적인 기집애. 가족도 모르는 천하의 배은망덕한 기집애야. 너 어디서 눈 똑바로 뜨고 바락바락 대들어? 뭘 잘한 게 있다고 당당해? 제가 불합리함을 주장해봤자 아무런 소용없었네요. 그럴수록 오히려 더 크게 혼날 뿐이었어요. 조금 더 시간이 지나 제가 18살 정도가 되었을 때 그 즈음부터는 부모님께서 저를 향한 잔소리 방향을 조금 바꾸시더라고요. 네가 바로 우리 집안의 미천이다. 알았지? 네가 잘하고 네가 성공을 해야 우리 가족 살림 펴는 거야. 우리 4명은 한 가족이잖냐. 늘 서로만 생각하고 서로를 위해 희생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하는 거야.
저를 앉혀놓고 아버지가 늘어놓았던 잔소리는 그 말씀 속에 뼈가 들어있었어요. 욕한데 성인 돼서 돈 벌기 시작하면 집에 돈 갖다 바치면서 자라라는 거죠. 희생을 강요당한 지 이미 오래였는데 뭘 다 바라는 건지. 하지만 그렇게 사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기도 했던 저는 나이가 더 들어서도 가족에게 희생하고 바치면서 살았어요. 아버지 말씀대로 가족이니까 서로를 위하고 돕고 살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말이에요. 하지만 제가 베푸는 순서는 빼곡하게 정해져 있었으나 제가 받는 순서는 끝끝내 돌아오지 않았어요. 시간이 지나도 결코 받아볼 수 없었죠. 저 결혼할 때 이런저런 일이 있었어도 가족들은 저 외면했고요. 시댁에 어려운 일이 터졌을 때는 아예 저랑 인연을 끊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돈 벌고 살림까지 하는 게 너무 힘들고 벅차서 부모님께 연락드렸을 때 우리 바쁘다. 내일도 바쁘고 모레도 바빠. 이렇게 일관하는 걸 보고 망연자실했네요. 돈 없어 죽겠다고 곡소리 내시더니 저 몰래 여행 다녀오신 걸 알았을 땐 어이가 없었고요. 제가 업어 키운 동생이요? 떠받듭만 받고 자라온 녀석이라 그런지 베풀 줄을 몰랐어요. 남자라고 유세 떠는 것만 잘했고요. 집안일 제가 다 했었는데 제가 출가하고 나니까 집도 개판이었죠. 남동생은 집안일이라면 정말 손도 하나 까딱 안 했어요. 예전엔 그래 아직 어린 나이니까 그럴 수도 있지 싶었는데 성인 되고 나서도 그러는 걸 보곤 학을 뗐습니다. 우스운 건 부모님이었죠. 우리 영준이 귀한 몸 상할까봐 걱정돼서 아르바이트도 함부로 못 시키겠다. 그 힘든 일을 어떻게 밖에 나가서 한다는 건지. 아르바이트 그거 절대 못하게 해야겠어. 저한텐 여자가 무슨 대학이냐면서 잔말 말고 어디든 들어가서 돈 벌어오라고 모진 말씀 다 던지셨던 분들인데 남동생은 아르바이트에도 거품 모시면서 절대 안 된다고 하셨죠. 어렸을 때부터 눈치밥 먹고 그리고 세뇌당하면서 살았던 바보 같고 멍청했던 저는 여기까진 그래도 우리 집은 참 한결같구나 하고 그러려니 했었어요. 하지만 남동생이 크게 사기당할 뻔한 사건 앞에서 제 마음이 무너져 내렸죠. 남동생이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하는 걸 보고 제가 딱 느낌이 왔거든요. 낌새가 맡아져서 남동생이 연락하고 있다는 그 사기꾼 놈한테 연락했어요. 여러 가지를 캐물으니까 그 사기꾼 놈이 금세 어버버에선 잠적하더군요. 남동생한테서 돈 뜯어먹으려는 사기꾼이었죠. 이거 저 덕분에 피 같은 돈을 지켰으니 엄청나게 고마워할 일 아닌가요? 그런데 제 앞에서 남동생이 보인 반응은 가관이었습니다. 왜 나 쪽팔리게 만드냐? 누나는 뭐가 그렇게 잘나서 그러는 건데 누나가 끼어들어서 지금 내 얼굴에 먹칠한 거 아니냐고. 그러면서 그 사기꾼이 진짜 사기꾼은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뭔가 오해가 섞여 있을 거라면서 말이죠. 정말 미친 건가 싶었습니다. 얘가 왜 이러나 싶던 찰나 저희 엄마께서 거둔 반응은 더 황당했어요. 누나가 되어가지고선 영 현명하지가 못해. 넌 매사에 이래. 당장 네 동생한테 미안하다고 사과해라. 얼른. 정말 크나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금 되짚어봐도 믿을 수 없는 지경이에요. 제 기억에 뭔가 오류가 섞였을 거라고 여기고 싶을 만큼 기막힌 사건이었습니다. 엄마, 아빠, 그리고 영준이 전부 다 똑같구나. 나 어릴 때부터 죽어라 이용하고 부려먹었으면서 뜯어먹었으면서 가족이란 핑계로 희생을 요구했으면서 정작 나한테 돌아온 건 아무것도 없었네. 나는 그냥 집안에서 일하는 사람이었나 봐. 내가 진짜로 우리 가족이랑 피가 섞인 게 맞는지 의심스러울 지경이야. 그렇게 말할 때 전 무덤덤했어요. 늘 감정적이고 나약할 때가 많았는데 가족 앞에서 어쩔 수 없이 굴어왔던 저였는데 그 순간엔 그 어떤 분노나 슬픔 혹은 실망도 들지 않았어요. 아주 오랜 시간 앞이 보이지 않는 안개 자욱한 숲을 거닐다가 그제서야 햇살이 내리쬐는 곳으로 나온 듯 했죠. 기나긴 최면이 깨어진 느낌이었어요. 이런 집안에서 태어나 살아왔던 저는 결혼을 굉장히 이른 나이에 했습니다. 요즘은 초혼 연령이 30대로 넘어간 시대라 그런지 20대 초반에 결혼한다 그러면 혹시 사고 쳤나? 라는 의심부터 돌아온다고 해요. 제가 바로 20대 초반에 결혼한 사람인데요. 당시로 봐도 이른 축에 속했어요. 저는 저와 동갑인 남편을 만나 딱 6개월 연애하고 결혼했습니다. 연애 초반부터 이 남자라면 결혼하고 싶다고 생각했었어요.
왜냐하면 조용하고 나긋나긋한 남편의 감수성이 마음에 쏙 들었던 데다 하루빨리 결혼해서 저만의 가정을 꾸리고 싶었거든요. 친정에서 받아온 상처, 그 낙심으로 그런 마음을 먹게 되었던 것 같아요. 결혼하고 나면 반드시 이상적인 가정을 꾸리리라 다짐했습니다. 형편이 나아진 적 없었던 것이 저의 친정이었고 시댁도 비등비등했는데 굳이 비교하자면 좀 더 나았네요. 시아버지께서 남편이 군대에 있을 때 병원으로 쓰러지셨는데 그 이후 계속 거동이 불편하신 상태였어요. 그래서 제가 인사드리고 또 결혼 진행을 상의하는 건 전적으로 시어머니와 함께 했어요. 시댁하고 가까이 왕래하는 그쪽 친척들은 별로 없었고요. 그래서 결혼 준비가 되려 수월하게 진행되었죠. 왜냐하면 양가 집안에 뭣도 없었기 때문에 결혼만 후루룩 하면 될 일이었으니까요. 시댁 근처에 작은 방을 얻어 신혼살림을 꾸렸습니다. 필요한 게 있으면 시댁에 가서 얻으면 되니까 작은 공간에서 결혼 생활을 시작해도 되었어요. 결혼식은 정말 간촐하게 올렸고요. 남편이랑 둘만의 신혼을 누렸습니다. 제 남편은 당시 제가 느꼈던 바로는 수채화 같은 사람이었어요. 빛깔이 옅게 번진 느낌을 내었죠. 큰 특징 없이 수수하면서도 차분했고 가만히 웃음 지을 줄 아는 남자였어요. 어렸을 때부터 성인 될 때까지 내내 심신이 고단했던 저는 그런 남자와 고요한 일상을 함께 누리고 싶었죠. 남편에겐 2살 아래의 여동생 그리고 12살 아래의 남동생 둘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총 4남매였죠. 저에게 도련님들이었던 시동생 둘은 쌍둥이였어요. 일란성이었는데 얼굴에 점이 있고 없고 차이가 눈에 띄어서 형과 동생 구분은 잘 되었어요. 제 남편은 워낙 말수가 적은 사람입니다. 자기 주장도 않고 의견을 내세우지도 않고요. 여러모로 개성이 흐릿한 편이에요. 그래서였을까요? 처음부터 시누이와 쌍둥이들은 저에게 강한 호기심을 보여왔어요. 장남인데도 존재감 없고 조용조용한 마지가 결혼하겠다고 데려온 여자가 어떤 사람일까 굉장히 궁금한 눈치였죠. 그걸 두고 시어머니께선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냥 네 밑으로 동생 3명 생겼다고 생각하면서 앞으로 지내라. 시댁 식구랍시고 어렵사리 생각하지 말라고도 하셨어요. 시누이는 제가 자기한테 존댓말하는 거 너무너무 불편해서 싫다고 했죠. 제가 남편이랑 동갑이긴 했어도 빠른 생일이라 학년은 더 높았는데 거의 시누이랑 3살 차이인 셈이었으니 시누이는 제가 자기한테 반말하고 그냥 편하게 격이 없이 지내주길 바랐습니다. 참고로 빈말이 아니라 진심이었고요. 제가 더 어린데 말 높이고 그러시는 거 전 약간 징그러워요. 그냥 제가 싫어요. 시누이는 제가 처음 봤을 때부터 느낀 건데 꽤나 거침이 없는 성격이었죠. 말을 할 때 고민하는 과정 없이 입에서 소리를 내뱉는 스타일이었어요. 그래서 조금 어색하긴 해도 저는 시누이를 제 여동생 대하듯 반말하며 어찌어찌 잘 적응하며 지내게 되었어요. 제가 여동생을 가져본 적도 살면서 친하게 지낸 여자 아랫사람도 없었던지라 시누이의 존재가 생경했네요. 그리고 쌍둥이 시동생들은 너무 어리니까 당연히 반말이 금세 더 편해졌고요. 늦둥이 동생들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 태석이 태진이 봐줬으면 좋겠어. 시어머니께서는 이렇게 당부하셨죠. 저도 그 말씀을 잘 따랐습니다. 남편도 제가 쌍둥이 시동생들과 스스럼 없이 지내는 편이 훨씬 더 보기 좋고 편하다고 했어요. 저는 9살 차이가 나는 친남동생이 있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쌍둥이들의 존재가 어쩐지 낯설지만은 않았네요. 결혼하고 나서 첫 명절 보낼 때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이런 덕담을 하셨더랬죠. 이제 다 한 가족이 되었으니까 허물없이 지내면서 네 여동생, 네 남동생들하고 우애 많이 쌓아라. 저는 물정도 모르고 뭣도 모르는 가시집 온 며느리일 뿐이었지만 세상 천지에 이런 시어머니가 흔치는 않을 것이라 생각했어요. 당신 자식들을 새 며느리에게 내어주듯 한 형제처럼 지내라뇨. 그것도 한 집안 식구가 된 지 얼마 안 된 시점에서요. 그런데요, 그게 다 시어머니의 꿍꿍이라게 깃들어 있던 것입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께서 아무런 예고도 없이 가출을 하셨어요. 불어오는 바람 따라서 마음 가는 대로 살고프다.
이런 메모만 달랑 남기신 채 짐 싸서 사라지셨죠. 알고 보니까 바람이 나셨더군요. 저희는 막 수소문하고 난리 났었어요. 그런데 옆 동네에서 옷가게 운영하시는 사장님이 내막을 알고 계셨어요. 아, 거기? 바람난 지 오래됐는데. 그 뭐냐, 1살인가 2살인가 어린 놈이랑 붙어먹더니 언제 보니까 눈깔이 돌아갔더라고. 아, 맛이 가있길래 사달라겠다 싶었는데 결국 집을 나가버렸구만. 그 얘기 듣고 다리에 힘이 풀려 스르르 주저앉아 버렸어요. 시어머니께선 시아버지보다 8살 연하였는데요. 시대상을 얘기하고 싶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때는 그런 나이차가 종종 보였던 것 같아요. 지금보다 흔하게요. 그런데 어린 또래 남자를 보자 시어머니께서 정신 못 차리실 만큼 빠져들었던 겁니다. 바람난 그 연하 남자는 결혼했다가 이혼한 전적이 있더군요. 시어머니께서는 이런 말씀도 흘리듯 남기셨대요. 어차피 우리 집 양반 갈 날 얼마 안 남았어. 세상 뜨면 사별이잖아. 굳이 이혼할 필요가 없다니까.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시아버지는 혼이 빠져버리셨죠. 내가 늙고 병들었을 뿐만 아니라 재산이 없어서 농락을 당하는 것만 같구나. 이루 말할 수 없이 당신의 처지가 비참하고 초라하게 느껴진다며 서글퍼했어요. 저희의 어떤 위로도 통하지 않았죠. 가뜩이나 편찮으신 상태였는데 거기에 마음의 병까지 얻은 시아버지께서는 이듬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너무나도 상심이 크셨던 탓이겠죠. 저 역시 크나큰 충격에 휩싸였어요. 자꾸만 저에게 시누이, 쌍둥이들을 친동생처럼 여기라며 가까이 붙여주셨던 시어머니 행위에 그런 얄팍한 계산이 들어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시어머니께서 바람이나 가출을 감행하셨을 때 심지어 저는 임신 상태였어요. 당신의 첫 손주가 잉태되었음에도 상관없이 집을 나가셨던 거예요. 출산했을 때 제가 얼마나 서럽고도 황망했는지 모릅니다. 가뜩이나 친정인 제 본가에서 온전한 애정 하나 받아보지 못하고 관심을 구걸하며 살아온 인생이었어요. 결혼해서 만나게 된 시댁이 새로운 저의 가정이었습니다. 긴 기간은 아니었지만 저는 성격 밝으신 어머니를 보면서 이분이 내 엄마여도 좋았겠다 이런 생각을 했죠. 임신 사실 처음 알았을 때도 시어머니께 전하면서 전 정말 기쁘고 벅찬 마음이었거든요. 그런데 완전히 동상이몽이었던 것입니다. 시어머니의 머릿속에 당신의 며느리를 생각하고 위하는 마음 따위는 애초에 있지도 않았어요. 다만 아직 시집장가 안 간 자식들을 책임지는 새로운 엄마 역할 대행으로 점찍으셨을 뿐이었죠. 어쩐지 저희 결혼을 바로 허락하시면서 일찍 서두르라고 하시는 게 이상하긴 했었네요. 태어난 저희 딸아이 붙들고서 떠나가신 시아버지의 넋을 기를 때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좋을까를 많이 고민했습니다. 미안하다. 하지만 너희밖에 없구나. 태미는 성인이니까 몰라도 우리 태석이 태진이 꼭 좀 부탁한다. 이 불쌍한 늙은이의 마지막 소원이야. 시아버지께서 저와 남편에게 남기신 유언이 자꾸만 가슴속에서 울렸어요. 저도 남동생이 있었기에 몰랐던 건 아니었으나 정말 머리 커질 시기의 남자애들 다루기 힘들더라고요. 아집이 생겨서 고집만 부리고 어려운 것들을 너무나 당연하게 요구하고 걸핏하면 반항 어린 모습을 보이고 시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나자 그런 면모들이 더욱 강하게 부각되고 있었죠. 저의 시동생 쌍둥이들은 시어머니께서 바람이나 떠나신 이후로 점차 삐뚤어졌어요. 그런데 엄마의 가출에 이어 아빠마저 자기들 곁을 떠나버렸으니 사춘기 소년들 마음이 얼마나 요동쳤겠어요. 이해해야겠다 싶었네요. 남편과 상의해서 저희가 살던 작은 집을 정리하고 시부모님이 모두 떠나신 시댁으로 들어가 살았습니다. 시누이는 기숙사가 있는 공장에 다니기 시작했기 때문에 가끔 한 번씩 집으로 왔고요. 그래서 집에는 저희 부부와 딸아이 그리고 쌍둥이들만 주로 지냈어요. 저는 제가 어린 남동생을 키워봤기 때문에 알거든요. 저희 딸아이가 유별났던 게 아니라 원래 어린아이들은 자주 떼쓰고 별 이유 없이도 잘 울어요. 그런데 쌍둥이들은 이걸 이해해주지 못하는 걸 너무 싫어했습니다. 쟤는 애가 왜 자꾸 울어요? 집에 있을 때마다 시끄러워 죽겠다고요. 아, 맞아요.
우리가 성적 못 나오면 다 제 탓이에요. 제가 시끄럽게 울고 멋대로 돌아다니니까 신경 쓰이느라 공부 못해서 그런 거라고요. 저희 딸이 칭얼거릴 때마다 한술, 아니 두 술을 더 떴던 게 쌍둥이들이었죠. 정말이지 힘들었어요. 둘 다 똑같이 사근사근한 성격과는 거리들이 멀었죠. 고등학교에서 사이좋게 한 번씩 사고치는 바람에 제가 학교로 가서 선생님을 배워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둘이 고등학교 3학년 1학기 때의 일이었는데요. 한 살 많은 아는 대학생 형의 오토바이를 빌려서 타고 놀았다가 일을 치고 말았어요. 동생인 태진이가 몰았고 형인 태석이가 뒤에 타고 있었는데요. 경찰 말고는 둘 다 헬멧도 안 썼던 상태였다고 하더군요. 오토바이로 길 가고 계시던 할머니를 치고 말았어요. 정확히는 도로에 있던 구조물을 들이박았고 그게 튕겨나가 할머니를 치게 된 경위였죠. 불행 중 다행으로 사망사고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만 할머니께선 연세가 있으셨던 만큼 크게 다치셨어요. 그 엄청난 일을 쳐놓고도 쌍둥이들은 반성하긴커녕 되려 적반하장이었습니다. 그 할망구가 그렇게 느린 것이 문제였다고요. 다른 젊은 사람들 같았으면 이미 오토바이가 그쪽으로 향했을 때 피하고도 남았죠. 아, 진짜 억울해 죽겠네. 그 사건 때문에 돈을 어마어마하게 물어야만 했습니다. 저희 형편엔 정말로 큰 돈이었어요. 친정에 도와달라고 했다가 외면당했고 돈 없다느니 바쁘다느니 하더니만 얼마 후 여행 간 걸 보고 기가 막혔어요. 이때 또 한 번 친정으로부터 상처도 받았었네요. 내가 의지할 때라고는 없구나.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쌍둥이들을 내가 안고 가야 하는 상황이구나. 눈물을 삼키며 순응했습니다. 생전 술을 안 즐기던 남편이 그 시기에 너무 속상했는지 술 마시고 와선 자기 동생들을 혼냈어요. 그 사고로 얼마나 큰 돈이 나가고 있는 줄 아냐면서 말이죠. 그랬더니 바로 다음날 아침 밥상에서 쌍둥이들이 저 들으라고 툴툴거리더군요. 아휴, 짜증나네. 그 할망구가 죽었으면 치료비 안 물어도 됐을 텐데.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놀란 마음 가라앉히고 차분하게 말해줬어요. 둘 다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야. 100번 양보해서 생각은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런데 그걸 입 밖으로 꺼내는 건 다른 거야. 알겠니? 절대 그래선 안 돼. 제가 이런 걸 가르쳐줘야만 했어요. 아무도 안 알려줘서 이러나 싶었죠. 제 남동생이 천상천하 유아독존으로 키워져서 애 성격 버린 것처럼 늦둥이인 쌍둥이들한테 그런 교육을 유년 시절에 아무도 안 해줬구나 싶었습니다. 제가 진득한 인내심을 가지고 둘을 대했어요. 무슨 어린아이 타이르듯이 말이죠. 몸에 사리가 나오는 줄 알았습니다. 고등학교를 마치고 둘 다 대학 가겠다고 나왔죠. 형인 태석이는 그저 그런 4년제 대학에 들어갔고요. 동생인 태진이는 그 정도 성적도 안 나와서 재수를 하게 됐어요. 재수학원 끊어주세요. 공부해서 내년에 대학 가려고요. 저한테 그런 요구를 하길래 원한다는 재수학원을 알아봤죠. 그런데 금액이 수백만 원대인 것을 보고 기절할 뻔했습니다. 제 미래를 위해서 그 정도 투자도 못 해주세요? 고민하는 저에게 득달같이 따져대길래 그 재수 시켜주기로 했어요. 남편이 대학까지 보내주는 게 우리 의무라고 하긴 했고요. 저도 조금씩 돈을 벌어왔지만 어쨌든 주된 돈벌이는 남편이 하고 있었으니 저도 따르기로 했습니다. 재수 기간 내내 태진이는 큰 소리를 쳤어요. 그럼에도 저는 기대를 안 했는데 놀랍게도 그 작은 기대에도 못 미치는 성적을 냈습니다. 그럴 거면 재수를 왜 했나 싶었네요. 어쨌든 동생인 태진이까지 대학을 보냈어요. 대학 가서도 쌍둥이 둘 다 성적 관리는 개판이었습니다. 그것까지 간섭할 생각은 없었는데 우연히 학점을 알게 되고 충격을 받았었네요. 제가 느끼기로는 남편과 친탁을 했고 밑으로 3명은 외탁한 것 같아요. 결혼하고 나서 평생 처음으로 남편이랑 단둘이 멀리 여행 갔을 때였습니다. 주말 껴서 제주도로 갔고 저희 딸은 시누이가 같이 있어주기로 했어요. 시누이가 제주도 공항에서 립스틱 1개만 사달라고 하더군요. 화사한 색깔이면 돼요. 언니가 그냥 직원한테 좋은 거 추천받아서 사다 주세요.
그런 신우이의 말을 기억해 놨다가 돌아오는 길에 공항에서 그 말대로 해줬죠. 직원으로부터 가장 무난하고 인기 있다는 색상으로 추천받아 구매를 했습니다. 집에 왔더니 완전히 난장판, 개판 5분 전에 먹고 설거지 한 번도 안 해놓은 흔적까지 정말 가관이더군요. 아, 언니, 립스틱 말고도 다른 화장품 한두 가지는 같이 사오셨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센스가 없어도 너무 없어. 기껏 사온 립스틱 선물은 감사 인사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신우이가 돈을 잘 벌진 못한다지만 그래도 엄연히 직장인이었는데 자기 쌍둥이 동생들한테 용돈 한 번 주는 모습을 못 봤거든요. 저희 제주도로 첫 여행 가는 동안에도 돈을 한 푼 댄 적 없었고요. 오히려 저희가 우리 딸이랑 재미있게 시간 보내라고 집에 먹을 거 많이 사놓고 그랬어요. 신우이가 좋아하는 과일도 채워놓았고요. 안 그래도 요즘 심란한 일 많아서 예민해 죽겠는데 왜 이런 부분에서까지 절 서럽게 만들어요? 그런데 신우이가 그렇게 나오니 정말 말문이 턱 막혔어요. 신우이는 퉁명스럽게 립스틱만 챙겨서는 저희한테 인사도 제대로 안 남기고 짐 챙겨서 나가버렸습니다. 남편은 한숨을 푹 내쉬면서 저한테 미안하다고 대신 사과했고요. 그리고 저희 딸이 어렸을 때부터 유독 인형놀이를 좋아했어요. 인형의 집 같은 걸 많이 사줬죠.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딸이 시무룩해선 거의 울려고 하는 표정인 거예요. 이유인즉슨 신우이가 딸의 인형을 2개 가져갔다고 했습니다. 자기 가방에다 패션용으로 달고 다닐 거라면서 말이죠. 넌 인형 많으니까 이것들은 그냥 양보해. 알았지? 그런 말만 남긴 채 제 딸이 싫다고 하는데도 그냥 가져갔대요. 제가 너무 어이없어서 신우이한테 연락했죠. 딸 인형들 다시 돌려달라고 하니까 신우이가 조금 웃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그거요? 이미 제 가방에 고리로 달아버리려고 구멍 다 뚫어놨는데요? 구멍 나서 어차피 다시 갖고 싶어 하지도 않을걸요? 엄연히 제 딸의 소유인 물건들인데 왜 제 멋대로 가져가서 구멍까지 내놨냐고 제가 따졌어요. 그랬더니 한 소리 들은 것에 화가 났었나 봐요. 언니, 그깟 인형 얼마나 한다고 저한테 소리까지 지르세요? 신우이가 씩씩거리길래 저도 점차 열받아서 말을 쏘아댔죠. 거의 처음으로 신우이한테 크게 화냈던 사건 아니었나 싶습니다. 진짜 제 인생 왜 이렇게 흘러가나 싶었어요. 그 와중에 친정에서 웬일로 먼저 연락이 왔었죠. 친정아버지께서 다리를 다쳐 입원하시게 됐는데 저한테 좀 도움을 달라는 얘기였어요. 듣자마자 너무 머리가 아팠죠. 한편으론 일하시다가 다치셨다는 내막에 짠한 마음이 드는 제 자신이 싫기도 했습니다. 부모님이고 동생이고 전부 제가 결혼해서 시댁 식구들과 산 후로 점점 더 가난해진 듯 싶었죠. 왜냐하면 부모님께서 밑빠진 독에 물을 계속 부으셨거든요. 남동생에게 열심히 투자하셨고 돈을 아낌없이 쓰셨는데 그게 값어치로 돌아오진 못했어요. 남동생은 취업 실패를 겪은 후 중소기업의 영업사원으로 간신히 일을 시작했는데 돈을 잘 못 벌었어요. 능력이 부족했나 보더군요. 그러다가 웬 이상한 여자에게 코가 깨어 돈도 2번 날렸고요. 부모님께서는 남동생의 모든 돈 쏟아부으셨다가 전부 날려서 나이 드시고도 계속 일을 하셔야 했던 겁니다. 지난 세월 돈은 꾸준히 벌었지만 모인 게 없었죠. 저는 제 친가족 끊고 남편은 자기 친가족 끊고 그렇게 살아야 하나 싶었습니다. 이런 말을 진지하게 할 때면 남편은 그저 미안한 얼굴로 고개를 푹 숙였어요. 그런데 오로지 남편 탓만 못하겠는 것이 저도 미련 둔팅이로 제 가족 위해서 희생하며 살아온 과거의 역사가 있었기에 그리고 남편이 개인적으로 저한테 잘못 군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오로지 가족들과 얽힌 문제들로 속상했을 뿐이었죠. 정말 눈물 젖는 세월을 보내며 시동생들 뒷바라지했어요. 웬만한 희생정신이 아니고서야 불가능한 일이었다고 전 감히 말해보렵니다. 대학 졸업 후 쌍둥이들은 형 태석이가 먼저 취업을 했고요. 동생 태진이는 아직 취업 준비 중에 있을 때였습니다. 완전히 독립해서 살 테니까 자기들한테 집 구해달라고 어느 날 저에게 그런 요구를 해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각자에게 월세방을 구해달라 하더니 자기들끼리 뭘 또 알아본 모양이었어요. 전셋집으로 좋은 거 하나 구해달라네요. 큰 평수로 해서 둘이 같이 살겠대요. 제가 그랬죠.
전셋집 구할 수 있게 둘이서 대출 상품 알아보라고요. 그랬더니만 그 후로 난리가 나고 만 것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 재산 어쩌셨어요? 뭐? 그거라면 이미 다 쓴 지가 언젠데 그걸 이제 와서 물어보는 거야. 와, 진짜 너무하시네. 저희는요, 아버지가 남기고 떠나신 그 유산, 저희가 결혼할 때라든지 그런 순간이 오면 그 돈 다 받을 줄로만 알고 살아왔어요. 그런데 그 돈이 없다고요? 다 쓰셨다고요? 그게 벌써 언제적 일인데 지금 갑자기 그 돈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난 너무 당황스러워. 실망이에요. 저희한테 사기치신 거나 다름없잖아요. 저희한테 왔어야 하는 돈인데 멋대로 쓰신 거, 이거 범죄 아닌가요? 뭐라고? 너희 둘 다 말 조심해. 어디 그렇게 말을 함부로 하는 거야? 아까부터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들 하고 있어. 제가 정말 황당해서 열불이 터졌어요. 그런데 더한 일은 바로 그 다음에 벌어졌습니다. 쌍둥이들이 경찰서에 간 거예요. 집안의 경제권은 내내 제가 쥐고 있었으니 제가 범인이라면서 절 신고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어이가 없다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고요. 그 다음으론 전부 다 부질없구나 라는 생각으로 현실을 깨달아지더군요. 지난 세월 다 의미 없었고 미련했을 뿐이란 사실을 깨우치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정신 나간 것들, 가만 안 두겠어. 이제 더 이상은 안 되겠다고. 남편이 끓어오르는 화를 주체 못하고 그러길래 제가 지금 그 마음 변치 말라고 했어요. 당신 장점이 뭔지 알아? 내 말을 잘 듣는 거야. 나는 그래도 당신 묵묵한 성격인 거 그거 하나 보고 지금까지 왔어. 그러니까 당신 지금부터 내 말만 듣고 그냥 따라와. 너무 화가 나서 되려 차분해진 제 표정과 말투 앞에서 남편은 당황한 채 그저 알겠다고 대답을 했어요. 저는 즉시 저희 집을 내놨죠. 돈 잘 받을 욕심은 없으니까 적정가에 빠른 시일 내로 매매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쌍둥이들을 집 밖으로 일단 내보냈어요. 서로 얼굴 보기 껄끄러운 상황이니까 잠깐 나가서 지내고 있어. 전세든 뭐든 둘이 살 집 구해볼 테니까 단기로 지내고 있음에. 그렇게 말했더니 둘 다 아주 고분고분하게 짐을 챙겨서 나가더라고요. 제가 굴복했다고 여긴 것인지 신이 난 기색들이었어요. 둘은 보증금 300에 월 40짜리 원룸에 넣어버렸어요. 그 집 임대계약은 형인 태석이 명의로 했고요. 보증금 300 내줬더니 그 돈 자기들 거 됐다면서 낄낄거리고 좋아했습니다. 그 두 사람이 착각 속에서 헛된 망상하고 있을 때 저희 집은 팔렸어요. 그 집 팔자마자 저희는 이사 완료했고요. 쌍둥이들 번호 차단했고 고민하다가 시누이 번호도 같이 차단했어요. 연락 두절 상태로 집은 증발했고 저희 부부랑 딸, 세 식구가 사라져버린 것이었죠. 빗발치게 연락하다가 안 되니까 집으로 돌아가 봤을 쌍둥이들은 믿지 못할 사실을 마주하고 크게 경악했을 테죠. 몇 주가 지났을 때였습니다. 남편 회사 앞으로 쌍둥이들이 찾아왔어요. 제가 혹시 그런 일 생기면 저한테 지체 말고 바로 연락하라고 남편에게 신신당부했었거든요. 남편이 착실하게 저한테 연락을 해왔습니다. 입구에 쌍둥이들이 대기하고 있는 걸 발견했다면서요. 저는 그 길로 택시 타고 남편 회사로 뛰어갔네요. 저를 보고서는 쌍둥이들이 눈을 부라렸어요. 남편 퇴근하고 나서 근처 카페로 갔고 넷이 자리했습니다. 제가 본론부터 꺼내들었어요. 이제 끝난 인연이라고 생각했는데 왜들 찾아왔을까? 집 구해주신다 하신 거 아니었어요? 이거 대체 어떻게 된 거냐고요? 쌍둥이들이 눈 똑바로 뜨고 저한테 대드는데 전 희한하게 아무런 감정도 안 들었어요. 모든 기대가 날아가 버린 후에서 그랬나 봐요. 지독한 실망과 후회만이 자리에 잡고 있었죠. 알아봤는데 돈이 없어서 안 되겠어. 두 사람의 눈높이도 못 맞출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부터 앞으로는 나아서 인생 꾸리고 살아. 우린 할 만큼 했어. 그리고 더 이상 두 사람은 어린아이도 아니잖아. 슬슬 짝 만나서 장가갈 나이지. 제가 그렇게 말했더니 쌍둥이들은 역시나 돌아가신 시아버지의 유산을 들먹였습니다. 그 돈 내놓으라면서요. 그럴 줄 알고 저는 큼지막한 지출 내역을 서류로 준비해온 상태였어요. 테이블 위로 그것을 내밀었죠. 아버님께서 남기셨던 유산
탈탈 털어서 3천만 원 남짓. 그리고 우리 부부가 두 사람한테 드린 돈은 이렇게 단순 계산만 한 것으로 1억 남짓. 둘 다 산수는 할 줄 알지? 그럼 이제 계산됐지? 쌍둥이들은 마주한 진실 앞에서 열심히 부정을 했어요. 3천만 원이 유산의 전부일 거라곤 생각 못하는 모양이었죠. 시댁의 그 옛날 집이 자가가 아니라는 걸 얼었던 쌍둥이들은 몰랐던 것이에요. 그리고 내역에 적힌 것에는 자잘한 생활비가 포함되지 않았기에 두 사람에게 쓴 금액은 1억을 훌쩍 넘고도 남았습니다. 여보, 먼저 차에 가 있어. 제가 조용히 말하자마자 남편은 일어나서 자리를 떴어요. 그러자 쌍둥이들이 분개했어요. 형 지금 뭐야? 우리 놔두고 어디 가는 거야? 너희 형 아니야. 내 남편이야.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순간 저의 눈빛은 사납게 빛나고 있었어요. 맞은편에 앉은 둘이 동시에 움찔하더군요. 검은 머리 짐승은 이래서 거두는 게 아니라는 것을 내가 이제야 깨닫는다. 형수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주제 넘었어요. 상황 모면하려고 머리 쓰고 연기하지 마. 나는 너희를 옛날부터 봐온 사람이란 걸 잊었나 본데 너희 본성을 누구보다 잘 알아. 지금까지 눈 가리고 살았을 뿐이지. 지금 월세방 그거 벌써 보증금에서 월세 까먹고 있단 말이에요. 저희 돈 없다고요. 그래, 그거 더 까먹기 전에 돈 열심히 벌면 되겠네. 사지 멀쩡한 둘이서 그거를 왜 못할까? 형수님은 저희들이 불쌍하지도 않으세요? 엄마 바람나서 집 나가고 연락도 지금까지 딱 3번 됐어요. 아빠 그렇게 일찍 돌아가시고 저희같이 기구한 경우가 또 어디 있냐고요. 쌍둥이들이 열심히 동정론을 펼치려고 드는 것에 제가 좀 넋이 빠져 있었어요. 어디 가당치도 않게 불쌍하느니 하는 얘기를 제 앞에서 하는 건지 싶었네요. 시아버지 편찮으실 때도 남을 나라 했던 쌍둥이들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다 봐왔고요. 두 사람은 그럼 나는 전혀 안 불쌍해? 피 한 방울 안 섞인 시동생들 때문에 온갖 개고생 다 하고 피 빨아먹힌 나는 불쌍하게 안 느껴지든? 화병 걸려서 나는 내 또래보다 새치도 일찍 났어. 우리 집이 지금까지 왜 가난하게 모은 돈 없이 살았을까? 두 사람이 어쩌면 그 답의 일부를 알고 있진 않을까? 쌍둥이들이 마침내 입을 다물었어요. 늘 희생하는 것에 습관되어 있고 관심과 애정을 갈구하며 살았던 저였는데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겠노라고 감정을 다 놓아버린 순간에서야 초연해질 수 있었죠. 하고 싶은 말, 제 안에 깊숙이 박혀있던 것들이 술술 나가더군요. 사람으로서 일말의 양심이란 게 존재한다면 앞으로 연락하지 마세요. 나타나지 마세요. 도련님들, 내가 두 사람의 형수인 건 오늘까지였어요. 난 도련님들한테 나의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고 살았어요. 그럼으로써 이렇게 인연을 마무리하는 것에 한 점 부끄러움 없이 당당해요. 옛날 그 처음을 제외하곤 도련님이라 칭하고 존댓말 해본 적이 없었는데 마지막 인사를 하면서 그리 대해주었습니다. 완벽히 끝을 내기 위함이었죠. 쌍둥이들이 멍하게 앉아있는 것을 보며 저는 먼저 일어났고 두 사람을 향해 목리를 남긴 후 자리를 떴어요. 건물 주차장에 가보니까 남편이 기다리고 있었죠. 저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서로를 안아주었습니다. 그것으로 된 것이었어요. 너무 오랜 세월을 돌아왔다는 생각만이 들고 있네요. 남편은 회사의 건물관리 측에 쌍둥이들이 찾아오면 안으로 들여보내지 못하도록 말을 해놨습니다. 그래서인지 남편이 다시 회사에서 쌍둥이를 보게 될 일은 없었어요. 후일담이 있는데요. 시누이는 성급하게 결혼했다가 이혼했습니다. 그리고 쌍둥이 중에서 형인 태석이는 사기죄로 재판을 받았고 구속은 면했었는데요. 그 후에 정신 못 차리고 사는 바람에 결국은 감옥 갔습니다. 지금은 출소했고요. 동생인 태진이는 웬 나이 많은 여자랑 결혼해서 살림 차리고 살았어요. 그랬다가 갈라섰고 다른 여자랑 결혼했는데 그 나이 많은 여자와 다시 붙어서 바람을 피웠대요. 이거 걸려서 폐가망신했고 돈 다 뜯기고 이혼당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그저 그렇게 지내시고 남동생은 이날 이때까지도 제대로 자립을 못했네요. 인생 참 뭘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